제가 대표님도 계신데 먼저 모두 발언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 정부에서 이렇게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좀 안 생기기를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해드리고자 참석하였습니다. 지금은 실제적으로 응급의료라는 게 외래 진료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구급, 응급, 최종 치료 이렇게 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아구가 맞아야 이게 그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의학이 너무 발전하고 이래서 이게 다학제로 돼서 장기별로 치료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진료하는 전반적인 치료를 하는 의사들이 거의 줄어들고 있는 사정이고 응급의료, 필수의료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의사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방법이 너무 많이 상지해 있지만은 일단 장기적인 안은 우리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5개년 계획도 세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근데 급하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의료진이 지금 우리가 환자를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응급 환자는 수용을 하는 게 저희 응급 의료진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고. 근데 실제적으로 구급 단계하고 배후 진료에서 환자가 뒤로 오는 그 소통을 뒤로 환자를 치료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 이게 뺑뺑이 거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응급의료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느끼고 전공의 지원도 감소하고 있는 상태고 대학병원에 상급종합병원에 교수진 스텝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고 개원가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수용은 100%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전원의 문제라든지 뒤로 이제 받았을 때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면책권이라든지 우리 환자들의 이제 폭행권도 최근에 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법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그런 걸 한번 요청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가 우리 지금 실제적으로 이 의료진이라는 게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돼 있어서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가서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응급의료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거버넌스를 하고 이게 구급, 응급, 최종 치료, 필수 치료 이런 거를 통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구나 이런 게 좀 관리가 돼서 이거를 총체적으로 해결을 해 주십사 그런 안을 한번 감히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지역의 필수 의료는 지금 다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거기도 지역적 거버넌스로 응급 환자나 긴급 환자만큼은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거버넌스의 행정적 지원, 뭐 권한, 법률적 지위 이런 것도 좀 해주는 게 답이라고 생각드리고요. 이 두 가지라도 먼저 선행된다면은 향후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제시되고 그러면은 이 나갈 수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이런 의료진도 좀 다시 끌어들일 수 있고 그럴 걸로 생각하고 우리 민주당 대표님을 비롯한 위원장님, 의원님, 대표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저희 얘기 들어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소아 의료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응급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응급실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뭐 현황과 제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좀 보고 읽겠습니다. 응급학과가 정착된 지 이제 30년이 됐고요. 응급학과의 성인 환자들은 주로 응급실의 성인 환자들은 응급학과에서 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아픈 아이들은 전적으로 소아 청소년과에서 진료를 해왔습니다. 특히 밤을 새야 되고 예민한 보호자를 만나야 했기에
이제 만만한 전공의 인력이 대부분 그 일을 해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기를 거치면서 소아과 전공의 지원이 급감을 했고요. 소아응급실의 주 진료 인력이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이제는 응급실에서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공의 부재는 응급실을 넘어서 이제는 입원, 그 중환자 진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장 급하게 응급실을 떠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빈자리를 메워달라는 얘기입니다. 메울 수 있게 도와달라는 얘기고요. 단기적으로는 전문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소아응급은 병원에서 대표적인 적자 분야이고요. 전문의를 뽑을수록 병원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응급학과에서 소환자를 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학과도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특히 소아 환자에 대한 교육이나 노출은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응급학과가 소아 환자에 대한 훈련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고요.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응급학과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아 환자를 응급실에서 1차적으로 수용을 한다고 해도 더 이제 넘어야 될 더 큰 장벽이 있습니다. 이제 입원이나 중환자 진료를 맡을 그런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아 배후 진료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소아 전문 진료를 위한 그런 자원이 많이 부족하고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부족한 자원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꼼꼼하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병원에서 전문 진료가 어려운 그런 소아 환자가 왔을 때는 이제 예전에는 그 환자를 병원 내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권역 내의 다른 인근 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권역의 전문 병원까지 포함한 그런 확장된 개념의 전문 진료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아응급 전원 조정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어린이 공공 전문 진료 센터를 중심으로 소아응급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아 진료 현장을 떠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일부 소아 영역에서 평생 일하고 싶어하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주위에서 걱정하며 만류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이런 장벽을 넘을 만큼 적절한 유인책이 있어야 됩니다. 소아 환자는 성인 대비 상대적으로 인력이 많이 소모되고 감정 소모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아 진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에 걸맞은 수가 개선 그리고 보상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소아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이 언론의 그 방송에 지나친 관심 그리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담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많은 병원에서 지금 소아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이 사직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인력 상황에서도 소아 환자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보호 대책 이게 수가 개선과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응급 의료 체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의료 체계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오늘 그 우려들을 점검해보고 가능한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일 텐데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 또 가능한 대안들이 잘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연유가 사실 이제 이 의료 체계 문제였습니다. 제가 시민운동 과정에서 성남시 본시가지 인구 50만 규모 도시에 이제 응급의료센터가 하나도 없는 기존에 있던 대형 병원들 두 곳이 문을 닫아서 우리 치료받을 수 있는 좀 규모 있는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자 그 운동을 하다가 결국 어찌어찌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당시에 들은 얘기만 해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흉부외과 의사가 매우 부족해지고 있다. 벌써 한 20년도 훨씬 더 된 시기인데요. 신경외과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들은 얘기가 산부인과 의사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소아청소년과까지 문제가 확대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응급의료 인력도 이제 부족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이고 또 의료 선진국이라고는 하는데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불균형, 부조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인 의료 인력 부족, 또 특정 부문에 대한 인력 부족, 그리고 그 근본에 깔려 있는 저수가 체계,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해서 지금은 아주 심각한 국민 안전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수가 체계도 문제고 또 법적 의료인 보호 문제, 그것도 심각하고, 결국 그 문제가 결국 우리 국민들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결국 아주 극단적 사태까지 몰리는 이런 국가적인 의료 체계 위기까지 온 상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노력하겠지만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뿐만 아니라 이제 응급적 문제 해결 방안들도 함께 논의해서 가능한 대안들을 좀 찾아보기를 기대합니다. 환영하고 또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도 국민들의 또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응급의료 의료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도 치과의사 출신은 보건의료인 출신이라서 잘 압니다만 우리나라 의료 기술만 보자면 사실은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또 정부도 그간에 이제 4차에 걸쳐서 응급의료 체계를 나름대로 갖추려고 노력을 해온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적시에 적절한 응급 대응을 받지 못해서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필수 의료 분야의 자원 부족 심화로 인해서 중증 응급 환자의 어떤 뺑뺑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소화 질환 관련된 응급 환자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소아의료 체계는 오늘 2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2기를 넘어서 이미 스스로 해체를 선언할 만큼 붕괴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나름대로 대응은 여기 관계자 나왔습니다만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발생된 병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또 중장기적 대응책을 내기보다는 좀 면피에 급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이제 소아 청소년과 전공이 아마 지원율이 20%대 하다가 급기야 10%대까지 추락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또 의사 입장은 의사 입장대로 나름대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그래서 또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그래서 부족해지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이대 목동병원에서 아마 야간 응급 어린이 환자를 받지 않는다, 이런 선언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또 단기적인 방안, 또 중장기적인 대책까지 오늘 고견을 주시면 보건의료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정책과 입법,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어린이날 고열을 앓던 어린이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지만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 진료를 거부당했고 결국 다음 날 사망하였습니다. 아픈 아이를 품에 안고 구급차로 이동할 때 받아줄 병원이 없어 전전긍긍할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엄마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한 참담함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저출생 시대에 아이들과 응급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의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배후에 있는 신경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중환자나 긴급수술을 진행할 필수 의료 과목들이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외과, 흉부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주요 필수 과목의 전문의들의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필수과 전문의들 나이대를 변화를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136% 증가한 반면에 30대 이하는 24% 하락했습니다. 매년 3,000명씩 젊은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소아나 응급,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 사고에도 형사처벌이나 배상 책임 같은 징벌적 책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서 갈수록 필수 의료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아과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전공의 지원율이 하락하고 있고 전문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죠. 소아 응급 중환자를 책임지는 전문의들의 주당 근무 시간이 100시간을 넘는 상황에서 의사의 과도한 근무 시간은 아이들과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필수 의료 분야를 선택한 젊은 의사들과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꼭 마련해야 됩니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 시에 환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최근 제가 대표 발의한 산부인과 무과실 분만 사고 100% 국가 책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소아나 응급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모든 무과실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보험 등의 제도 도입도 검토되어야 됩니다. 또한 경증 환자로 인해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경증 환자 제한을 위해서 중증 환자 병상이 없을 경우에 경증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 현장에서 경증 환자를 전원시켜야 하는 책임이 의료진에게 있고 이는 오히려 의료진과 환자의 마찰과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 현장의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는 대안은 현장에서 수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증 환자가 응급실로 유입되는 통로의 문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119의 남용을 줄일 것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제도를 잘 마련해야 됩니다. 수가의 한두 개의 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창고식의 대응 발표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필수 의료의 대수술을 위한 국가가 책임지고 필수 의료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역할 강화가 절실합니다. 의료 서비스가 제때 공급되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 상황을 전 국민이 목도하고 계십니다.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제도를 마련하여 더 이상 피해 사회가 속출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지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